안녕하세요. 매번 읽던 사연글을 직접 작성하게 되니 신기한 기분이네요. 글을 올리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도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의 연속이었고, 지인들은 들어도 진짜 잘 빠져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어릴 때 잔병치레도 많았고 몸도 마른 데다가 연약했죠. 원래 이렇게 약한 애들이 크면 강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대로였어요. 남편을 만난 날도 힘들어서 근처 카페에 앉아있을 때였어요. 한여름 휘청거리는 제 모습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이 뒤를 쫓아온 거였어요. 그때 사준 음료수가 어찌나 맛있던지 저는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제 선택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심호의 간섭은 점점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 때 심호가 제게 한 딱 한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라였어요. 순진했던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3대 독자라 오냐오냐 컸을 거라는 건 짐작 가능했으니까요. 심호의 남편 사랑도 일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이때만 해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집은 남편이 시 외곽에 얻은 작은 평소의 아파트였어요. 두 사람이 살면서 더 큰 집으로 옮기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얻은 집이었지만 결혼 이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는 바람에 의도치 않은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을 지방으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퇴사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더 잘 벌고 있으니 잠시 쉬면서 새로운 직장 알아보라고 말이죠.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방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말릴 수 없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로 존중해주는 게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차로 왕복 4시간이 걸리는 지방에서 남편은 방을 얻고 저는 저희 신혼집에서 주말에만 남편과 함께 보내게 됐죠. 결국 남편의 일정 조율 실패와 지방 발령이 맞물려 저희 부부의 신혼여행도 결혼식 3개월 후로 밀려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 미안한지 제게 동남아로 6박 7일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던 저는 휴양지에 갈 생각으로 마음이 들떴어요. 여행을 위해 머리도 새로 하고 얇은 끝나시로 된 예쁜 해변용 원피스도 구매했어요. 선글라스며 옷을 다 준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의 차에 올라타 공항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남편이 제 옷을 보며 핀잔을 주더라고요. 자기, 옷이 그게 뭐야? 왜 그렇게 얇게 입었어? 평소처럼 입고 오지 그냥. 우리 그냥 여행 아니고 신혼여행이잖아. 그리고 동남아로 가는 건데 뭐 어때? 어차피 더운 지역이고 가서 정말 즐겁게 놀 거거든? 예쁜 옷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서 올릴 거야. 나 신혼여행 간다니까 사진 많이 찍어 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즐거운 마음에 계속 제잘거렸고 남편은 제 말에도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제 옷이 얇아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의 옷 지적이 왜인지 알게 됐어요. 도착한 공항에는 제가 아는 두 분이 서 계셨어요. 캐리어까지 들고 여행을 갈 것 같은 복장을 한 시부와 시모가요.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남편의 팔을 끌었어요. 자기, 이게 혹시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왜 여기 계셔? 제 말에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은 채 캐리어만 밀며 부모님 앞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남편 뒤를 졸졸 쫓아갔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유, 얘, 너 옷이 그게 뭐니? 남들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어떻게 이게 결혼한 여자가 입을 만한 옷이니? 너 아직까지 처녀 때 생각하면 큰일 나.
넌 이제 한 사람의 아내라고.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해외라지만 어른들도 있는데 그런 옷을. 네, 도착하면 갈아입을게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여기 어쩐 일로. 공항에 왜 왔겠니? 너희 여행 간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얼마나 어이없었는 줄 아니? 10월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없는 취급하고 둘이서만 여행 가려고 했어. 섭섭해서 아들한테 우리도 가겠다고 한 거야.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부모를 모시고 온 남편 때문에 열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화를 낸들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니 어쩔 수 없이 함께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을 시부모와 같이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결국 그날 호텔에 도착한 저는 남편과 둘이 된 방에서 대판 싸우게 됐어요. 당신 어떻게 신혼여행에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가 있어? 아니, 모시고 오면 이야기라도 나한테 해줬어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어떡해?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부모님 모시고 가자 했으면 네가 안 간다고 성질이나 부렸겠지. 나도 다 생각해서 이야기 안 한 거야. 그게 생각을 하고서 한 행동이라고? 신혼여행에 와이프한테 아무 말 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온 게?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혼여행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부모님 여행비는 내가 다 부담하잖아. 대체 뭐가 그렇게 싫은 건데? 결혼하면 시댁에 잘하겠다고 한 건 다 가식이었어. 다른 방법으로도 잘할 기회 많아. 그리고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신혼여행이 효도여행이 된 게 문제지. 나는 당신이랑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여행 온 거야. 근데 오늘 여행은 시부모님 뒤나 쫓아다니는 짐꾼의 통장 역할 뿐이잖아. 당신이랑 나 스냅 촬영도 남아있는데 그건 어쩔 건데? 단 한 번의 신혼여행을 이렇게 망친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잖아. 엄마가 서운해하는 걸 어쩌라고. 그 자리에서 오지 마라고 할 수도 없었어. 가는 김에 부모님 모시고 가서 효도할 수도 있지. 당신이 효도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 효도가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하는 말이지.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쁜 건 당신이 나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거야. 결국 그렇게 첫날부터 싸운 우리들의 신혼여행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누구보다 빛나야 할 새 신부인 저는 여행 내내 시모와 시부의 눈치를 보며 이것저것 챙기기 바빴어요. 게다가 커플 마사지는 시부모에게 양보해야 했고 뷰 좋은 맛집에서도 저는 계속되는 눈칫밥에 먹은 걸 전부 체하는 바람에 호텔에 먼저 일찍 돌아왔어요. 마치 시부모가 주인공인 리와인드 신혼여행에 들러리로 따라온 기분을 느끼고 말았죠. 말 그대로 가장 행복할 6박 7일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저는 남편에게 어떻게 이 부담을 돌려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라 남편 몰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응, 엄마, 나야. 깨볶을 시간도 없을 텐데 무슨 전화야. 무슨 일이 있어? 별일은 있지. 다음 주 주말에 엄마랑 아빠 우리 신혼집 집들이 하러 와. 아침에 9시쯤 와서 같이 여행 가자, 당일치기로. 어때? 우리야 좋지. 근데 그럼 그날 아침 9시까지 와? 저는 거절의 내색을 비추려는 엄마의 말을 뚝 끊고 초대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이 됐죠. 남편은 금요일 저녁에 와서 아침 9시가 넘도록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올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준비 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벨이 울렸어요. 저는 태연하게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나 화장실인데 자기가 나가봐. 저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남편 행동을 살폈어요. 남편은 귀찮은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서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 옷방으로 뛰어가 옷부터 입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화장실 밖으로 나왔어요. 여보, 장모님 오셨어. 응, 알아. 엄마한테 집들이 겸 오시라고 했어. 오늘 두 분 모시고 당일치기 여행이라도 다녀오려고.
물론 당신도 같이 갈 거지? 뭐? 그걸 왜 이제 이야기해? 이야기하면 뭐가 달라져? 당신이 소중한 휴일 사라졌다고 성질낼까봐 말 안 했지. 나도 생각을 하고 말 안 한 거야. 생각? 자다가 처갓집 식구 맞이하는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 그런 당신은 내 기분 생각해서 신혼여행 때 말도 안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왔어? 이상하네. 당신은 기분 나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좋아하잖아, 서프라이즈. 아, 너 일부러 나 당하라고 지금 이런 거지? 그럴 필요가 어딨어? 당신도 결혼하면 우리 집에 잘하겠다며. 어때? 깜짝 여행 기분 좋지? 제 말에 남편은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알았지? 결국 그날은 준비도 덜 된 남편을 데리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 일 뒤로 남편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꼬박꼬박 이야기해줬어요. 그렇지만 시모가 보여준 그 진상인 모습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자리 잡았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점잖게 보이던 분들이 결혼 후 달라진 모습에 마음도 불편했죠. 그 이후로도 시모와 저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시모와의 관계는 위태위태하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서였는지 제가 몸이 약해서였는지 저희가 그렇게 바라던 아기는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저는 자꾸만 제 약한 몸 탓인 것만 같아 힘들었고 결국 난임센터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 정말 놀랍게도 자연 임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시모가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시모의 어이없는 행동에 다시 한번 학을 뗐어요.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모는 그날부터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고요? 제 뱃속에 있는 손주의 태교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자식 생각해주는 시모에게 뭐라 할 수도 없어 꼬박 10달을 참았어요.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맞춰드렸죠. 그런데 출산일에는 더 심했어요.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기어코 따라와서는 의사에게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해달라 했어요. 저는 어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을 당하니 황당했고 아픈 와중에도 결국 시모의 요구에 장장 12시간을 참아내고 자연분만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더 서러운 건요. 출산 후 수고했다 한마디도 없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들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니 둘은 더 낳아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고 제일 중요한 일이 아들 낳는 일이야. 그 이야기에 저는 시모에 대해 더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친정어머니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리원 퇴소 후 친정엄마가 제 산후조리를 위해 집에 와 계셨는데 시모가 자기가 산후조리 하겠다며 저희 엄마에게 집에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평일 중 3일을 저희 집에 출퇴근하셨어요. 게다가 시모는 산후조리를 해야 할 저에게 집안일 시키기만 바빴어요. 몸을 안 움직이면 더 몸이 굳어.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라. 애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누워서만 지내? 집안일 정도는 해야 돼. 그러는 본인은 산후조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친정엄마까지 내쫓고 들어와서 손주만 안고 우쭈쭈 거리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쭈쭈 하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100일도 안 된 애를 안고는 제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애 꼴이 이게 뭐냐? 에구 우리 영훈이 땀냄새가 많이 나네. 네 엄마가 이런 것도 안 시켜줘? 너무하네. 그치? 엄마 정말 나쁜 엄마다. 그치? 이 할미가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네 엄마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회사만 좋은 데 다니면 뭐하니? 애도 못 보고 집안일도 못하는 반쪽짜리 엄만데. 그치? 이런 식으로요. 저는 시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제 욕에 스트레스를 받아 쉴 때도 편하게 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결심한 그날도 시모의 강요로 나오지도 않는 젖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었어요.
남편은 전날 친구들과 모임하고 늦게 들어와 주말 아침 9시가 넘었는데도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서러운 마음에 애한테 수유를 하며 울었어요. 몸도 아직 안 풀려 아픈데 애를 안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제 처지가 정말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주말인 이날 집에 왔더라고요. 익숙하게 현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온 시모는 울고 있던 저와 결국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급하게 뛰어와 제 품에서 젖을 먹고 있던 애를 확 뺏어가더라고요. 너 어떻게 애를 안고 울 수가 있어? 어? 우리 손주한테 나쁜 영향이라도 미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웃겨서 정말. 아이고, 우리 영훈이 놀랐어요. 젖 잘 먹다가 못 먹은 애는 울고 시모는 멍한 저를 째려보며 소리치더라고요. 넌 뭘 했다고 아침부터 눈물바람이야? 누가 보면 내가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시킨 줄 알겠어. 우리 때였으면 너 지금 당장이라도 소박 맞고 친정에 돌아가야 했어.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저 잘 먹는 애를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몸이 아파? 그런 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할 수 있어? 애 보면서 참고 또 참아야지. 어딜 애 앞에서 눈물이나 질질 흘려? 너 이럴 거면 내가 우리 영훈이 데려가서 키울 테니까 넌 모유나 짜놔. 애 보기 싫어서 쇼하는 거 보니 내 어이가 없어서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보고 있어야 하니 내 속에서 열불이 다 나네. 어머니, 말씀이 좀 너무하시네요. 애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어도 독박 육아해야 하는 게 힘들고 어머니가 매번 산후조리 해준다고 오셔서는 저한테 일 다 시키셔서 몸이 힘들어서 온 거예요. 산후조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그냥 이러실 거면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부탁할게요.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주말에는 우리 아들한테 일 다 시켜 먹는다며. 애 기저귀 갈고 밥도 하게 하고. 걔가 그냥 아들이니? 3대 독자야, 3대 독자. 나도 손에 물 하나 묻힌 적 없이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너랑 우리 아들 결혼 안 시켰어. 네 시부가 지방 가 있었으면 나는 이틀에 한 번씩 반찬 가지고 가서 밥 해놓고 왔을 거야. 그런 것도 못하는 애가 어디서 힘들다고 투정이야?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아는 거 없고 눈치 없는 곰 같은 마누라 얻어가지고는 일하면서 밥도 제때 못 얻어먹고 일만 하고. 주말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시모가 전부 알고 있는 걸 보니 남편이 또 시모에게 시시콜콜 다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돈을 버는데 육아와 집안일까지 시킨다며 짜증이 나서 시모에게 하소연한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육아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결국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깼더라고요. 일어나서 밖에 나온 남편이 저를 보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또 뭐 잘못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이 현장에 내 편은 없고 남의 편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순간 저는 이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저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저도 속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겠어요? 당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나 아침에 애 젖주면서 운 죄밖에 없어. 당신 어머님이 모유를 1년은 먹여야 된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유두균열이 심해서 피부 다 갈라지는데도 애 젖먹이다가 서러워서 울었어. 근데 그걸 보고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냐고 하시네? 이 집안에 내 몸 아픈 거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 산후조리 해야 하는 시기에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집 대청소 해야 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리고 일하면서 애 보기 싫으면 당신이 휴직하고 애 봐. 돈은 내가 일해서 벌면 되잖아. 당신보다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너 지금 나 무시해? 너 돈 많이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난 단지 너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공평하게 기회를 주려는 것뿐이야. 나도 일하면서 주말에는 애 볼게. 너는 집에서 애 보고 집안일만 해.
어차피 경제적으로는 그게 더 이득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휴직은 안 할 거야. 애 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울음소리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밖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시키는 건데? 애 보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그 애 울음소리 매일 들어. 그리고 그 애 업고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고 일주일에 3일 꼬박 시어머니 오시면 시어머니 하는 말까지 들어야 하지. 그런 내 상황은 미칠 것 같거든? 그리고 나 복귀해도 그 말 그대로 할 수 있어? 복귀하면 당신도 나도 똑같이, 아니, 내가 더 많이 벌어. 그러면 네가 육아 더 할 수 있겠어? 아니겠지. 지금도 이렇게 애 보기 싫어서 난린데. 주말에는 나도 쉬고 싶다고. 당신이 복귀해도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볼 순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어머님? 애 안고 내 욕하면서 오냐 오냐 하시는 어머님? 그렇게 큰 애가 내 말을 잘 듣기나 하겠어? 매번 듣는 게 엄마 욕이잖아. 그게 교육상 좋아? 난 절대로 어머님한테는 애 못 맡겨. 그리고 어머님, 애 낳고 100일도 안 된 며느리 이런 식으로 혹사시킬 거면 그냥 친정에서 조리할게요. 그것까지 막으시면 진짜 너무하신 거 아시죠? 그리고 어머님이 애 수유하실 거 아니면 애는 주시죠? 저더러 그렇게 모유주라고 성하셨는데 애 데리고 가서 분유는 잘 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아기를 시모에게서 다시 뺏어와 아기띠에 채워서 아기와 제 짐을 다 챙겼어요. 그리고 시모와 남편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다 무시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부터 타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집에 있다간 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하더군요. 나 이제 내려갈 거야. 엄마도 이제 본가 가셨으니까 당신도 빨리 시위 그만하고 집에 들어와. 시위? 누가 시위한대? 걱정하지 않아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냥 애도 나도 없는 그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잠이나 쳐자. 그리고 다음 주 중으로 이혼 서류 받을 준비나 하시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저는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기 위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일에 복귀하기로 했어요. 물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친정 부모님의 힘을 빌려야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모가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여기 있죠? 너 빨리 애 데리고 집에 돌아와.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또 주말에 한 끼도 못 먹고 지방 내려갔어. 그래서요? 제가 왜 돌아가야 하죠? 전 이미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어머님이야말로 여기 와서 이러지 마시고 집에 돌아가세요. 너 말 다 했니? 사돈댁은 딸이 이렇게 생각 없고 모자란 사람인 거 아셨어요? 저는요, 얼마나 기가 찬지 남의 귀한 집 손주까지 데려가서 인질로 삼는 게 말이 돼? 어머님, 말씀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라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귀한 손주 뺏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너한테 고운 말이 나오겠어?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이혼하고 소송하면 우리 집으로 우리 영훈이 데리고 올 거야. 어디 4대 독자를 데려가려고? 너 산후조리 운운하더니 일부러 애 데리고 가려고 쇼한 거 아니니?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해? 그거야 친정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 저는 온전히 쉬기만 하니 당연히 몸이 좋아지죠. 어머님은 산후조리 하러 오셔놓고는 일 시키기만 바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상식적인 분이시라 어머님의 그런 구식 시집살이는 이해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듯이 제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지금 하시는 말들은 저희 집 홈캠에 다 저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혼집에서 하신 말들도 다 홈캠에 저장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세요. 지금까지 모은 것들만 해도 이혼 사유는 충분하니까요. 제 말에 시모는 입을 꾹 닫아버리더라고요. 시모가 오기 전 이혼 전문가를 만나 상담했었거든요.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정신적 충격이 크면 남편에게 청구하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대요. 물론 증거나 정황이 정확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워낙 증거가 차고 넘쳐서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경제적 능력, 남편의 육아 소홀, 시모의 교육이 아이에게 좋지 못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혼 소송은 무사히 제게 유리하게 진행됐어요. 제가 원하던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왔어요. 남편과 시모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양육비만큼은 남편이 제게 보내지 않더라고요. 거의 3년이 넘는 동안이나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에 대해 따로 생각이 있었기에 주지 않으면 주지 않은 대로 그냥 놔뒀어요. 물론 재촉 문자는 했었죠. 하지만 아이에 대해 별 애정이 없는 그 남자가 양육비를 줄 리는 없었죠. 4대 독자라도 본인은 귀한 줄 몰라요. 면접 교섭권을 한 번도 쓴 적 없었으니까요. 애는 다시 가지면 된다는 생각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그저 시모나 전전긍긍일 뿐이지. 그리고 이혼 후 3년째 되는 해에 저는 이미 새로운 남자와 재혼한 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재혼한 현 남편과의 상의를 통해 제 아들을 재혼남의 호적에 넣을 수 있는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신부가 3년 이상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않으면 신부의 동의 없이도 친양자로 입양이 가능하고 아이의 성과 본을 재혼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 양육비를 안 줘도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을 지급하지 않은 지 3년이 될 때쯤 전 시모와 전 남편이 갑자기 제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만날 생각은 들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만나러 갔어요. 두 사람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나온 걸 보니 너도 제발 저려서 나온 것 같구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이 사기꾼 같은 년아. 우리가 낸 위자료 내놔, 이 나쁜 년. 너 감히 우리를 속였어? 내가 그 위자료 왜 줬는데? 당장 그거 다시 돌려놔. 아니면 고소할 거야. 파렴치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대담한 짓을 벌려놓고 우리를 속이려고 했을 수가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말씀하세요. 이혼 위자료 소송은 제가 판결 내린 게 아니라 법원이 내린 거죠. 따지시려면 법원 가서 따지세요. 이래도 시침이 뗄 거야? 정말 치가 떨려서 네가 진짜 못된 년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우리를 속일 줄이야. 그러면서 시모가 내민 것은 몇 장의 종이였어요. 들고 상세히 읽어보니 그건 바로 전 남편의 무정자증에 관한 결과지였어요. 정자수가 현저히 부족해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많이 어렵고 정상 정자수도 적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지였어요. 그걸 보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결혼 중 외도를 해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정말 천박하기도 하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검사도 없이 바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네 거짓말과 외도는 이미 들통났어. 어디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애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더러운 애새끼를 내 손주라고 생각하게 만들다니. 이렇게 결과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지. 그래,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과 닮은 구석이 없었어.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너 일부러 위자료 받아 처먹으려고 애 낳은 거지? 당장 우리한테서 가져간 위자료 내놔. 알고 보니 전 남편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재혼을 했는데 시모가 임신하라고 그렇게 난리치는데도 애가 안 생겨서 병원을 갔다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웃겼어요.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걸 알지만 사실 그걸 바라는 거기도 했고요. 두 사람이 뭘 상상한지는 알겠지만 저는 정말 맹세코 바람핀 적 없어요. 그리고 이 애는 당신 애야. 그건 바뀔 일은 없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거짓말하지 마. 이게 또 어디서 사람을 속이려 들어? 내 자식도 아닌 애 때문에 위자료를 얼마나 줬는지 알기나 해? 천박한 몸뚱아리 굴려서 어디서 더러운 씨앗이나 받아서 만든 애를 감히 내 아이라고 속여? 그래,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래서 내가 양육비를 안 준 거야. 내 새끼도 아닌데 내 돈을 왜 줘?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는 전 남편을 보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말 그 애가 당신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우리 애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가 왜 필요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하는 수 없네. 그러면 애 호적 옮기는 건 동의해 줄 수 있지? 원래 당신 동의 없이도 옮길 수 있는데 어차피 당신이 당신의 아니라고 하니 괜찮잖아. 옮겨줘도. 그러면 당신은 애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안 그래? 당연하지. 그건 동의해주면 내 아이는 없는 게 되니까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 결국 그게 목적이었더라고요. 이 나쁜 놈은. 지 자식한테 드는 돈이 아까워서 돈 한 푼을 안 준 쫌생이 같은 인간이었어요. 그건 내가 변호사랑 잘 이야기해볼게. 그리고 나중에 애 돌려달라고 하지 마. 그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돌려줄 생각도 없지만. 내 쪽에서 할 말이거든. 혹여라도 나한테 맡기려고 하기만 해봐. 절대로 안 받아줄 거니까. 남의 새끼를 내가 왜 키워? 저는 전 남편에게서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 그럼 잘 됐네. 자, 가서 서류 작성하자.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하는데 그 위자료는 당신들이 잘못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걸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지불한 거야. 애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 그리고 고소하고 싶으면 적어도 내가 외도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이든 못해. 시간 줄 테니까 내가 외도했다는 증거 가져와. 그러면서 소송이든 뭐든 다 받아줄 테니까. 뭐 지금 당장 그렇게 가도 분명 변호사도 나랑 똑같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걸? 잘 찾아봐. 있다면 말이지. 그리고 전 남편이 애타게 제 외도 증거를 찾는 동안 저는 아이의 호적이 재혼한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걸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재혼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뀐 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만나러 갔어요.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아이를 무시무시한 눈으로 쏘아보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두 분 다 고생하시죠? 제 외도 증거 찾으려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 좀 쉽게 해드리려고요. 제 애가 다른 남자애면 소송하기 쉬울 테니 친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애가 친자가 아니면 소송 가능하지 않겠어요? 제 말에 전 남편과 전 시모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때까지 만나자고 해도 절대 만나주지 않던 제가 아이 상피세포 채취까지 해주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 입안을 면봉으로 쓱쓱 문질러 봉투에 바로 넣어 두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검사해봐. 어차피 더 이상 찾아볼 곳도 없잖아. 안 그래? 제 말에 그 둘은 웃으며 나가더라고요. 혹여나 위자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거나 소송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전화기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못하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친정집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 전화에 불이 나게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한바탕 난리를 친 건지 전 시모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천륜을 끊어먹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내 손주, 우리 영훈이 내놔. 무려 4대 독자야. 그냥 손이 아니라고. 그래, 너 어떻게 내 애를 다른 사람 호적으로 옮길 수가 있어? 네가 진짜 사람이야? 두 분이 왜 여기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이야기했지. 우리 애 당신 애라고. 나는 외도한 적도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했어? 그럴 리 없다고 증거가 있다며. 그 검사 결과지 보여줬잖아. 내가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호적 정리하는데 동의해준 건 당신이야. 그리고 아줌마,
더러운 씨앗이니 아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니 그런 말씀하신 거 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 너무하잖아. 나는 분명히 당신이 외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애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내 아이 돌려줘.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나는 가졌잖아, 당신 아이. 같이 살고 있는 재혼한 여자 젊다며 애 가질 수 있을 거야. 시험관을 벌써 몇 번이나 시도하고 있는데 안 생긴다고. 전 남편이 침울하게 소리쳤지만 전 시모는 전 남편의 속도 모른 채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정자수가 없다고 해도 얘는 애를 가졌잖니. 분명히 이건 지금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 봐라. 네 아들 떡하니 낳아준 며느리가 있는데 그 여자가 그걸 못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시험관 같은 건 하지 마. 자연 임신으로도 잘만 생기는데 왜 그런 걸 하니? 이 와중에도 시 없는 자기 아들보다 멀쩡한 두 번째 며느리를 탓하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여 그저 안도할 뿐이었어요. 저 사람들하고 이제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나 진짜로 이번 생에 자식은 영훈이 뿐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잘할 테니까 우리 영훈이 나한테 돌려줘. 실제로 내 유전자를 타고난 내 아들이잖아. 생물학적 친부. 그래, 당신 애지. 근데 어쩌지? 지금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 애거든. 난 지금 이 상황이 웃긴 게 내가 네 애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우기더니 제 손으로 애 호적 파주더니 이제 와서 왜 후회하는 거야? 나한테 위자료 내놔라 어쩌라 하기 전에 친자 검사부터 해보지 그랬어? 어쨌든 이제 남의 애니까 신경 꺼. 그리고 이렇게 와서 난리쳐도 이제 정말 남이니까 우리 친정에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 제 말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시모와 전 남편은 쫓겨났죠. 자신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알고 확인도 없이 저를 바람난 여자로 만들고 애를 혼외자로 만들어 소송을 걸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당연히 그들이 주장하는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의 외도는 당연히 외도를 하지 않았으니 증거가 없었고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의 두 번째 아내도 시모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의 자연 임신과 남편 내조에 관해 매일 집에 와서 여자를 들들 볶았다고 해요. 앞집 사는 조련 동기한테 들었거든요. 요새 저 집이 좀 조용하다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 크리스마스 날에 한번 마주치게 됐어요. 아이 선물을 사주러 재혼한 남편과 함께 가는 길에 전 남편을 정말 딱 정면으로 마주쳤거든요. 시모와 함께 쇼핑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재혼한 남편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있었고 갓난 아기일 때 헤어진 전 남편의 얼굴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시모는 아이를 보더니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어요. 내 손주 데려다가 남의 호적에 올린 천하의 몹쓸년.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못 살지. 내 새끼 남의 손에 키워야 하는 이 억울한 심정을 누가 알 거야? 저는 그 말을 재혼한 남편과 아들이 들을까봐 먼저 백화점으로 보냈어요. 어르신, 그 귀한 손주 더러운 씨앗이라고 욕한 게 본인이세요. 그리고 언제는 아들 닮지 않았다고 큰 소리 치시더니 그건 이미 싹 잊으셨나 봐요?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데요. 뭐?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속여가지고 애 호적을 팠으면서 손이 귀한 집의 아들을.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손주야. 지금 당장이라도 데려올 수만 있다면 그만하세요, 어머니. 전 남편은 결국 자기 엄마한테 화를 내더군요. 저는 친절하게 전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당신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못 벗어나면 세 번째, 네 번째 결혼을 해도 똑같이 이혼하게 될 거야. 알지? 제 말에 전 남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얼굴에 후회가 가득하더라고요. 뭔가 반성한 게 하나쯤은 있구나 싶었는데 마침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저에게 손을 흔드는 아이의 모습을 무척 애틋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웃겼어요.
자기가 그런 애틋한 눈으로 애를 볼 염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애틋하게 애 얼굴 쳐다보지 마. 누가 보면 착각하겠어. 애가 그리워서 그런 표정 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내가 겪어보니 당신은 애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저 이제 당신이 애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어서 손에 없는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 넌 무슨 말을 그렇게 냉정하게 해? 내 아들 내가 그리워하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한 거야? 내 자식 남의 아들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나를 부성애도 없는 모지리로 만들어? 네가 다 이렇게 만든 거잖아.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미루는 이 나쁜 놈의 행태에 저는 결국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그게 왜 내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거지. 애가 그렇게 애틋하고 그리웠으면 애초에 면접 교섭권은 왜 안 썼는데? 양육비도 3년 내내 한 번도 준 적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알았을 때 왜 우리 애가 당신 아들이 아니라는 의심부터 했어? 애한테 일말의 사랑이라도 있었다면 내 애가 아니라고 선언하기 전에 검사라도 해보는 게 상식 아니야? 제 말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지라 전 남편은 대꾸할 생각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봐도 너한테 소중한 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네 생식 능력이겠지. 제 말에 전 남편은 아픈 부분을 찔린 것 같은 표정으로 도망치듯이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는 아직까지 만난 적은 없어요. 제 말이 틀리지 않았는지 애를 보겠다는 연락도 전혀 없더라고요. 뭐 그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저는 이혼 후 1년 만에 재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애도 이제 재혼한 남편 밑으로 들어가서 더 안정적으로 살아요. 재혼 후에 아들 밑으로 딸을 하나 낳았고요. 남편과 아들은 딸을 두고 서로 돌보겠다며 다툴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들은 의외로 성격이 전 남편보다는 현재 남편을 더 닮아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해요. 지금 남편은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시댁 식구는 남편의 형제 자매들 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점 때문에 재혼을 결심한 것도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시댁 시부모라는 존재는 트라우마에 가까웠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의 시집살이로 트라우마가 생긴 걸 보면 말하지 못한 소소한 감정의 골들이 엄청났다는 걸 실감해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려면 그 집안의 어른을 보면 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첫 결혼 때는 전 남편과의 애정이 너무 깊었기에 그런 걸 무시하고 결혼을 결정한 부분도 있어요. 이혼을 할 때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한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절대로 그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성하다 보니 엄청 긴 글이 되었네요. 저도 글을 쓰면서 다시 그때의 일들을 되돌려봤는데 진짜 빨리 빠져나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은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무리 잘 맞아도 시댁과 맞지 않으면 그건 그거대로 힘든 결혼 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겪은 일련의 일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좋은 위로의 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시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